이 더러운 거지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소금 뿌려라! 평소 형님 동생하며 아부하던 친구의 대문에서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난 이 청년.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김정승의 외아들입니다. 아버님, 대체 왜 저를 이런 지옥으로 내모시는 겁니까? 아들의 처절한 절규에도 김정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과연 금지옥엽으로 자란 아들은 길바닥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석 달 뒤 김정승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을 바꾸는 지혜와 반전이 담긴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 풀어볼게요. 조선 팔도에서 한양 김정승 댁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문 앞은 늘 정승의 안부를 물으려 찾아온 관료들의 가마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집안 곳곳에는 기름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고기 냄새와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 중에서도 김정승의 외아들 도지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을 한 몸에 받은 사내였습니다. 도지는 태어날 때부터 비단 이불 위에서 뒹굴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하인들이 사내 진미를 대령했습니다. 그의 일과라고는 아침 늦게 일어나 명필들의 서책을 잠시 훑어보다가 오후가 되면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자제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진의 옷자락에서는 늘 최고급 침향 냄새가 났고 그의 가죽신에는 흙먼지 하나 묻을 틈이 없었지요. 김정승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김정승은 빈손으로 시작해 오로지 자신의 지혜와 청렴함으로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아들이 누리는 이 모든 영화가 아들의 실력이 아니라 오로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맺힌 서리 같은 것임을 말입니다. 해가 뜨면 곧 사라질 서리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이었습니다. 김정승은 도진을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김정승의 표정은 서늘할 정도로 엄숙했습니다. 도진아, 너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진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아버님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시고 저희 가문이 대대로 쌓아온 명성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 이것은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고 내가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고뇌의 대가다. 그런데 너를 보니 너는 남의 고통을 모른다. 배고픈 자의 창자가 뒤틀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추위에 떠는 자의 살가죽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본 적이 없지. 사람을 모르는 자가 어찌 사람 위에 설 수 있겠느냐. 도지는 아버지가 그저 평소 하시는 훈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승의 다음 말은 도진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내일 아침 너는 이 집의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를 걸쳐라. 그리고 딱 3달이다. 3달 동안 전국을 떠돌며 거지로 살아라. 내 이름을 팔아서도 안 되고 집안의 연주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내 몸뚱이 하나로 빌어먹으며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오너라. 만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내 이름을 파는 날엔 너를 내 가문에서 지우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도진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으나 정승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인 정경 부인은 통곡하며 정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대감, 저 어린 것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김정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명하여 도진의 방에 있던 모든 비단옷과 장신구를 압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구했는지 냄새나고 해진 거적대기 같은 옷 한 벌과 낡은 바가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도진은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화려했던 집의 대문이 콱콱 소리를 내며 닫혔고 도진의 손에는 오직 구멍난 바가지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양 제1의 귀공자가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거지가 되어 길바닥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도진은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던 하인들이 이제는 담장 너머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얇은 누더기 사이로 파고드는 새벽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은 아버지가 보여주던 따뜻한 온실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얼음장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누더기를 걸치고 바가지를 든 도진에게 그 활기는 지독한 소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불과 사흘. 도진의 고운 피부는 벌써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누군가 머리 위로 낙엽을 던져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뱃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그래, 영식이가 있잖아. 이조판서 댁 아들 영식이. 그놈과 내가 나눈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술값으로 내준 돈만 해도 집 한 채는 될 게다. 도진은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식은 도진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동무였습니다. 매일 같이 기방을 드나들고 도진이 좋은 비단을 선물하면 자네는 나의 평생 형제일세라며 손을 잡던 이였지요. 도진은 영식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이 문을 열어젖히며 어이구, 도련님 오셨습니까?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왔겠지만 오늘의 대우는 달랐습니다. 거지 새끼가 귀한 댁 앞을 가로막고 있어. 당장 꺼지지 못할까?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도진은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외쳤습니다. 나다. 나 김정승 댁 도진이다. 영식이 어디 있느냐? 어서 주인을 불러오너라. 하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상전님 친구분이 김정승 댁 자제인 건 한양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디서 저런 미친 거지가 이름을 팔아? 내 놈이 김도련님이면 나는 임금님이겠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화려한 도포를 차려입은 영식이 나타났습니다. 도진은 반가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식아, 나다, 도진이다. 아버님의 명으로 잠시 이런 차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제발 안으로 들여보내주게.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네. 영식은 걸음을 멈추고 도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분명 영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진을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봐라, 저 거지가 우리 가문의 이름을 욕보이고 내 소중한 친구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구나. 듣기 싫으니 당장 소금을 뿌려 쫓아내라. 영식아,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냐? 지난달 자네 빚을 갚아준 게 누구인데 이놈이 끝까지 저 입을 닥치게 하지 못할까? 영식의 명령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도진을 길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머리 위로는 하얀 소금이 우두두 떨어졌습니다. 영식은 더럽다는 듯 소매를 휘저으며 가마에 올라탔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형제라 부르던 자의 뒷모습은 그 어떤 겨울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박진사의 아들, 최 부잣집 손자. 평소 그가 베풀고 챙겨주던 이들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돌을 던졌고 어떤 이는 담장 너머로 구정물을 끼얹었습니다. 심지어 그와 혼담이 오가던 집안에서는 그런 천박한 거지가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담장을 높여라 라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해질녘 도진은 한양 남대문 근처의 차가운 돌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바가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가슴속은 배신감과 허망함으로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세상이 이런 것이었나? 내가 가진 명성과 재물이 사라지니 사람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자들이 나를 벌레처럼 보는구나. 도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호의와 인심은 그가 아닌 그의 아버지가 가진 정승이라는 직함에 바쳐진 재물이었다는 것을요. 한양 땅 어디에도 그가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도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가슴을 안고 그는 정처 없이 한양 도성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던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 진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한양 도성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평소 가마만 타고 다니던 도진의 발은 하루도 못 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누더기 사이로 스며드는 밤이슬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길가에서 주운 썩은 감으로 허기를 달래고 남의 집 헛간에서 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배고픔보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양 친구들에게 당한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양반들은 그를 보며 코를 막고 피해갔고 마을 아이들은 거지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평소 부리던 하인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도진은 매일같이 울분을 삼켰습니다. 아버님, 정말 저를 죽이실 작정입니까? 이 비참한 꼴을 보며 즐거워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도진은 경기도의 어느 작고 허름한 주막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도진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가물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길가에 있는 가장 작고 낡은 주막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물 한 모금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진은 주막 마루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찰나에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몽둥이질을 당하며 쫓겨나겠구나. 차라리 여기서 이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얼마나 지났을까요?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의 도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 비린내 나는 누더기 대신 투박하지만 깨끗한 무명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는가? 며칠을 굶었길래 사람 몰골이 그 지경이야. 뒤를 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명이 부엌에서 행주질을 하며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진은 당황하여 일어나려 했으나 노파가 손짓했습니다. 됐네. 일어나지 말고 그 국밥이나 먹어두게. 찬물에 밥이라도 말아줘야 하나 싶었는데 비를 너무 맞았길래 뜨끈한 고깃국물 좀 냈어. 도진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크게 떠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과 함께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양 기방에서 수십 냥을 주고 먹던 사내 진미보다 기름기 하나 없는 이 투박한 국밥. 한 그릇이 수만 배는 더 달고 따뜻했습니다. 왜 우는가? 국밥 맛이 영 아닌가 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너무 따뜻해서 그만. 도진은 말도 잇지 못한 채 국밥을 들이켰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보아하니 곱게 자란 도련님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어 이 험한 길을 나섰는지 모르겠네만.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배가 차면 마음도 차는 법이지. 그날부터 도진은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도진에게 공짜로 밥을 주는 대신 주막의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도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빗자루를 잡았고 장작을 팼으며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닦았습니다. 고운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옷에는 늘 음식 냄새가 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예전보다 평온해졌습니다. 주막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갔습니다. 보찜 장수, 과거 시험에 낙방한 선비, 병든 아내를 위해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내. 도진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높은 대청마루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세상, 즉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짜 사람들의 세상을 말입니다. 도진은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같이 더럽고 비천한 거지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에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실 텐데요. 노파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얻을 게 왜 없어? 자네가 마당 쓸어주니 내 허리가 덜 아프고 자네 웃는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은가. 사람 사이의 일이란 게 꼭 돈이 오가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불쌍하면 돕고 고마우면 웃어주는 거지. 도진은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은 자신의 배경을 보고 모였지만 이 노파는 자신의 아픔을 보고 다가왔음을 말입니다. 석 달의 기한 중 2달이 지나갈 무렵 도진은 이제 예전의 거만한 귀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도진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김정승의 아들을 찾는다는 방이 붙기 시작했고 그를 시기하던 정적들이 보낸 자객들이 도진의 뒤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덧 도진이 한양을 떠나 길바닥 생활을 시작한 지도 2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도진의 손은 장작을 패고 흙을 만지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얼굴은 볕에 그을려 구릿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었지요.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던 시절보다 누더기를 걸치고 노파가 주는 시래기국을 먹는 지금의 눈빛이 훨씬 더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저희가 배가 고픈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알아채는 해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진이 한적한 주막에서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달아가는 동안 한양의 정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아버지인 김정승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탓에 늘 정적들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우의정. 조창익은 김정승을 실각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창익은 김정승이 외아들을 거짓 차림으로 전국에 내보냈다는 극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허허, 김정승 그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보군. 금지옥엽 아들을 길바닥에 버리다니.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김정승의 대를 끊어버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틈을 타 그를 무너뜨려야겠다. 조창익은 자신의 수하 중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도진의 초상화를 건네며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샅샅이 뒤져라. 거지의 행색을 하고 있으나 기품이 남아있는 자, 손이 고왔던 흔적이 있는 자를 찾아 무조건 목을 쳐라.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살아서 돌아오게 놔둔다면 너희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어둠의 무리가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자객들은 며칠 동안 경기도 일대의 주막과 다리 밑을 훑으며 도진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진이 머물고 있는 노파의 주막에까지 마수가 뻗치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도진은 여느 때처럼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노파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말을 탄 장사꾼 차림의 사내 셋이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비단 장수 같았으나 도진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에서 내리는 동작이 지나치게 절도가 있었고 도포 자락 아래로 살짝 비치는 발에는 일반 상인들이 신지 않는 튼튼한 가죽신이 신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손님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 사냥감을 찾는 짐승의 눈빛이었지요. 자객 중 우두머리인 사내가 주막 안을 훑어보다가 마당에서 도끼질을 멈추고 자신들을 지켜보는 도진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슬쩍 확인하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 거기 총각. 여기 시원한 탁주 한 사발 내오게. 도진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다. 살기가 느껴진다. 도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도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노파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서 뒷문으로 나가 마을 이장님 댁으로 가 계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사람들을 불러오셔야 합니다. 노파는 깜짝 놀랐지만 도진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부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은 탁주 한 상을 차려 사내들의 탁자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지난 2달간 길바닥에서 배운 거지의 뻔뻔함과 노동자의 담대함으로 얼굴을 갈무리했습니다. 사내 앞에 탁주를 내려놓는 순간 우두머리가 도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거지치고는 손가락이 참 길군. 힘든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뼈마디가 곱구나. 너 혹시 한양에서 온 김도진 아니냐? 서늘한 칼날 같은 질문이 도진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정승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손목을 쥔 그 차가운 감촉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양의 권세가들 사이에서 오가던 은밀한 암투가 이제는 이름 없는 시골 주막의 탁자 위에서 칼날이 되어 나타난 것이지요. 김도진. 정승댁 외아들이 이런 구석진 곳에서 머슴살이라니. 김정승도 참 지독한 노인네군. 하지만 걱정 마라. 내 놈의 고생은 오늘로 끝날 테니까. 우두머리의 말에 옆에 있던 두 사내가 품속에서 번뜩이는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막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주변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진은 뒤로 물러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살수다. 도망치기엔 늦었어. 하지만 나는 예전의 나약한 도령이 아니다. 도진은 탁자를 뒤엎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 자신이 조금 전까지 장작을 패던 도끼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잡아라. 살수들의 칼날이 도진의 등 뒤를 스치며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도끼를 손에 쥔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살수들과 대치했습니다. 2달간 장작을 패며 단련된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는 김정승의 아들 도진이기도 하지만 이 주막의 일꾼이기도 하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에게 내어줄 목숨은 없다. 도진은 도끼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비록 정식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으나 생존을 위해 휘두르는 도끼질에는 매서운 기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셋이었고 그들은 노련했습니다. 도진의 어깨와 허벅지에 자잘한 상처가 늘어갔고 피가 누더기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던 그 순간 우두머리가 도진의 가슴을 향해 결정적인 일격을 날리려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도련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우리 도진 총각 건드리는 놈들은 가만 안 둔다. 주막 담장 너머로 괭이와 낫,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노파가 신호를 보내 불러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진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던 짐꾼도 있었고 도진이 밤새 간호해 주었던 병든 선비도 있었습니다. 저놈들이다. 우리 마을의 은인을 죽이려 하는 놈들. 살수들은 당황했습니다. 고작 이름 없는 거지 하나를 죽이러 왔는데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도진을 애워싸며 살수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까짓 농사꾼 놈들이. 우두머리가 칼을 휘둘러 사람들을 위협했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백성들의 기세는 살수들의 살기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던지는 돌멩이와 몽둥이 세례에 살수들은 결국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광군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김정승이 보낸 별동대와 고을, 사또의 광군들이 주막을 포위한 것입니다. 조창익의 음모를 미리 간파하고 있던 김정승이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군사를 움직였던 것이지요. 살수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칼을 떨어뜨렸고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도진은 그제야 도끼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파가 달려와 피 흘리는 도진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우리 총각을 이 꼴로 만들다니. 아이고, 총각 정신 차리게. 도진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한 방패라는 것을요.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귀한 비단 이불 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음의 환희와 감동이었습니다. 주막에서의 소동이 가라앉고 며칠 뒤 도진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 무렵 드디어 약속했던 석 달의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을 돌봐주었던 주막 노파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몸에는 흉터가 남았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도진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바다와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이 제게 주신 것은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잠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져가야 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떠나는 도진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그가 정승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도진을 우리 주막 총각이라 부르며 정을 나누었지요. 한양 도성으로 돌아온 도진의 몰골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누더기는 더해졌고 신발은 다 떨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만은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김정승의 댁 대문 앞에 선 도진. 문지기들은 그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 도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석 달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김정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자 명을 받들어 석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정승은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떼국물 흐르는 얼굴, 거친 손발,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흐리멍덩하고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맑고 깊은 눈이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보았느냐? 그 잘난 재산과 권세가 사라진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찾았느냐? 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자, 먼저 사람의 가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비단옷을 입었을 때 형제라 부르던 자들이 제가 누더기를 입으니 소금을 뿌리며 저를 개처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제 인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사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소자는 사람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이름 모를 노파가 건넨 국밥 한 그릇과 이름 없는 백성들이 저를 지키기 위해 살수들에게 맞서 던진 돌멩이들. 그것이 진짜 세상의 힘임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승의 자리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진심을 지켜주는 자리라는 것을요. 김정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야 참된 인간이 되었구나.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과 권력은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석 달간 얻은 그 사람 보는 눈과 백성을 향한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너만의 보물이다. 이제야 마음 놓고 이 가문의 앞날을 내게 맡길 수 있겠구나. 김정승은 그 길로 도진을 습격했던 우의정 조창익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임금께 고했습니다. 자객들의 자백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더해져 조창익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도진을 배신했던 이들은 가문이 몰락과 함께 한양 땅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진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를 이어 정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산을 풀어 전국의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애민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그가 머물렀던 주막 근처에는 큰 서당과 의료시설을 세워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고 병을 고칠 수 있게 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거지 정승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멸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승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이 담긴 칭송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배경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남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자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화려한 껍데기가 아닌 그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심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